먼저 주제 발제를 들었고요. 실제로 기본소득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작게나마 실천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보셨던 분을 좀 모셔보겠습니다. 인천 서흥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계시는 심준희 선생님을 모셔서 실제로 학교에서 진행했었던 프로그램들에 대한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준희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천 서흥초등학교 교사 심준이고요. 저는 오늘 청소년 기본소득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좀 나왔습니다. 뭐 앞에 기라상 같은 분들이 이제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까 보니까 이제 그 농민 이렇게 소득이 먼저 진행이 되면 그것이 이제 뭐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그 기본소득 중에 가장 가성비 갑, 갑 중에 갑은 아마 이 청소년 기본소득이 아닐까. 가장 작은 그것으로도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좀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뭐 제목은 먼저 찾아온 미래라고 이건 제가 지은 제목은 아니고 이미 그 MBC 다큐 휴면인가 뭐 거기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꿈꾸는 세상 중에 하나 기본소득을 받아서 이렇게 그것들을 이렇게 나름대로 활용하면서 뭔가 새로운 꿈들을 만들어가는 분들에 대한 다큐들이 있던데 거기 제목이 먼저 찾아온 미래였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좀 차용을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기본소득 매점 사례 매점이나 또는 이제 그 충북옥천이 진행했던 기본소득 그 청소년들에 대한 실험 요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것의 핵심은 이 기본소득 매점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사실 기본소득 매점 사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지금 준비 중인 거고 저희는 뭐 이제 내년 3월 정도 이렇게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미 뭐 충북 보은의 판동초등학교 이런 데서는 이미 이런 기본소득 매점들을 좀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작년에 또 진행됐던 청소년 기본소득 실험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 청소년 기본소득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교육 불평등 이것을 해소하는 이제 가장 강력한 그러한 수단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아까부터 계속 교육 불평등 얘기를 하는데요. 교육 불평등이 뭔지 좀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한번 나눠보죠. 교육 불평등, 뭐 교육이 불평등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뭐가 불평등하다는 얘기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회를 구성하는 뭐 여러 집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층별 또는 지역별, 뭐 젠더별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집단 간에 나타나는 교육 결과의 차이, 그리고 그 결과만의 차이가 아니라 그런 교육 결과가 이렇게 되는 과정의 차이. 저는 이것이 교육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즘 교육 불평등을 말하면 코로나19를 빼먹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1년, 이제 2년이죠, 2년. 이 2년이 지나면서 갈수록 커지는 교육 불평등이라는 얘기는 이미 많은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아마 더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학교에서 이게 하던 것을 이제 이렇게 가정으로 와서 보니까 이 애들이 도저히 수업을 집중을 하지 않더라. 그리고 뭐 알고 넘어간지 모르고 넘어간지도 모르고 가더라. 이런 것들 이미 다 느끼시고 계시죠? 신문에는 이런 것도 났습니다. 코로나19 교실에서 중위권이 사라졌다. 뭔 소리냐면 작년인가요? 작년 6월 모평, 9월 모평, 모의평가 이런 거 수능 모의평가를 봤을 때 실제로 중위권들이 사라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 상위권들 잘하던 애들은 이게 잘해가는 게 이렇게 느껴지고 못하는 애들은 이게 정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위권이 두툼해지고 상위권은 이제 이 중위권을 넘어가지고 이 독보적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는 이런 것들이 이미 신문에서도 좀 많이 났었습니다. 그렇죠? 이 교육 불평등에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이 교육 불평등에 보시면 우리 코로나19에서 나타나는 교육 불평등은 지금 여기 화면에 나타나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원격 수업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불평등들인데 뭐 그 원격 기기의 뭐 유무 문제들, 이게 낡은 문제들, 그 안에서 수업을 했을 때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는 문제들, 소통이 안 된다는 문제들 막 이런 것들 막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교육 불평등을 얘기할 때 요즘 코로나19를 가지고 실제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코로나19가 사라지게 되면 과연 이 교육 불평등 문제는 해소가 될까요? 이건 줌이죠. 저 혼자 얘기해야 되네. 그죠? 원래 답을 좀 같이 들으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해결이 될까요? 사실은 코로나19로 이렇게 도드라졌을 뿐이지,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정부는 이 교육 불평등에 그래서 도대체 뭘 더 해야 되나? 뭘? 자,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지금 들으신 분들이 뭐 나이대가 어떻게 되신지는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옛날에 상상할 수 없었던 도시락 2개, 3개 싸들고 학교를 가던 그 시기와 비교를 해서 뭐 물론 지역에 따라 제한적인 곳도 있습니다만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재원들을 들어가지고 우리 보편적 복지의 대표적으로 하는 것. 2011년 그 광명 교육감에서부터 시작되고 진보 교육감들이 막 탄생하면서 거의 대부분 시도에서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 이 보편적 복지의 가장 큰 수단으로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미 거의 모든 곳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10년을 통해서 아이들 마음이 이만큼 성장했대요. 실제로 성장하는 거 저도 느낍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무상교복도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 경기도뿐만 아니고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인천에서도 이미 중학생, 고등학생, 신입생들에 대해서 100% 신입생 무상교복들이 100%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많은 시도에서 이게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이제 교복도 무상으로 국가에서 다 진행해 줍니다. 역시 보편적 복지죠. 그렇죠?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재원들을 통해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국가가. 자, 이 상상도 못했던 고교 무상교육이 2021년부터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통해서 학생 1인당 160만 원 정도가 되는 이런 것들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교육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학생 1인당 연간 160만 원 이런 학비 부담이 경감되는 것과 더불어서 초중고 교육의 초중등 교육이죠. 국가 책임이 완성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무상교복, 무상급식, 그 다음에 고교 무상교육까지 여기 소요된 재원이 도대체 어느 정도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정도까지 국가 지방정부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더 이상 돈이 없어가지고 교육을 받지 못하는 세상은 아닌 것은 아마 확실할 거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만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무엇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은 아닌 것이라는 것이 아마 이 정도까지는 확실할 거예요. 그러면 아까 교육부가 말한 대로 정말 초중고 교육의 국가 책임이 완성되었습니까? 이 교육 불평등 문제하고 이게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런 신문은 왜 날까요? 걷어차인 사다리, 교육이 소득계층 대물림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소득계층의 대물림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것. 우리 말하는 금수저, 흑수저, 은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이런 수저, 누구는 무수저까지 얘기하던데요. 이런 것들은 도대체 왜 나왔을까요? 교육을 통해서는 고착화되고 있잖아요. 국가의 초중등 교육 책임이 이제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런 것들을 왜 나오고 걷어차인 사단을만 도대체 왜 나왔을까요? 교육을 통해서 더 이상 계층 이동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왜 나왔을까요? 과연 국가의 교육 책임은 완성되었을까요? 자, 완성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교육 불평등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도대체 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시 한번 교육 불평등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 간에 나타나는 교육 결과의 차이, 그리고 그러한 교육 결과에 이르게 되는 과정의 차이, 이것이 바로 교육 불평등입니다. 그렇죠. 저는 여기서 이 결과, 벌어졌다 이 자체 말고요. 여기 나오는 과정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 살펴본다고 오래 살펴볼 건 아니고요. 자,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집이 부자이면 왜 공부를 잘할까요? 사회자님. 아, 이게 카메라 안 돌아가는구나. 집이 부자면 도대체 왜 공부를 잘할까요? 왜? 예. 말씀 안 하실 거죠? 예. 그렇죠. 사교육 얘기 있죠. 그죠? 그럼 뭐 여러 가지죠. 뭐 사교육을 통해 가지고 뭐 많이 배워서 그러지 않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사교육 한 개만이라고 말하기는 약간 좀 애매합니다. 과거에도 사교육은 있었어요. 과거에도 사교육, 뭐 저 학교 다닐 때도 사교육은 있었고요. 학원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들어가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사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꼭 공부를 잘한다. 뭐 잘할 확률이 조금 높긴 하겠지만은 그렇다. 모든 것을 사교육 하나로 이렇게 집중하기는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수업을 해보니까 이걸 좀 느꼈어요. 같은 수업을,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하면 같은 수업을 애들이 듣고 있잖아요. 같은 수업을 듣고 있는 거 분명해요. 공교육이라는 게 원래 차별 없는 교육이기 때문에 A라는 곳에서 하든 제가 하는 인천에서 수업을 하든 서울 강남에서 수업을 하든 어디 뭐 전라도 경상도가 수업을 하든 사실은 그 수업은 거의 비슷해요. 질들은 뭐 선생님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같은 수업을 아이들이 다 듣고 있지만
그 속에서 아이들이 실제로 배우고 이해하는 그 내용의 양, 처리하는 양, 그리고 그 수준들이 무지무지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유식한, 뭐, 제 딴은 유식한데, 이게 이제 유식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라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본, 사회자본의 수준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뭐, 문화자본이란 거는 뭐, 아시는 분들도 뭐 있겠지만, 문화자본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뭐 독서 태도 이런 데서 비롯될 수도 있고, 부모의 독서 태도나 내지는 그 고급 문화를 향유하고 소화하는 능력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능력들, 그리고 그거에 접근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뭐 장르들을 이해하는 능력들, 막 그런 고차원적인 능력들이잖아요. 그런 문화자본이 다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사회자본, 그 사회적 그 연대관계, 유대관계, 뭐 신뢰관계, 지지관계 이런 관계들의 이런 것들이 수준이 서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주 단적으로 생각하면 이럴 수 있는 거죠. 우리 학교 애들 중에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박물관 가본 친구라고 손을 들어보면, 우리 학교 뒤에 그 인천 동구에 수도국산 그 산이 하나 있는데요. 그 수도국산에 달동네 박물관이라고 해서 달동네 박물관. 박물관이라고는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말고는 가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런 친구들하고 뭐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되면 뭐 한국이든 외국이든 나와가지고 어느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서 뭐 무실 작품도 감상하고 사회작 감상하고 뭐 영화도 보고 연극도 보고 이러면서 그런 다방면의 그런 것들을 쌓아놓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과 같은 수업을 들어도 당연히 이해하는 내용들이 다르겠죠. 아이들이 같은 수업을 듣고 있지만 그 안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맥락, 그리고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각각의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적 역량과 자본들, 그리고 또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뭐 관계의 문제들, 맨날 집에서 보는 사람으로는 뭐 부모님하고 애들 저기밖에 없는 그런 친구들과 다방면에서 여러 관계들을 싸우고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맥락들과 그런 것들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육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개별화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이 개별화시켰다기보다는요, 우리 사회가 이런 문화자본, 아이들의 학업 성취나 이런 학습 결과나 이제 교육의 결과들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화자본과 사회자본들을 실제로 같이 생성해주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개인에 맡기고 개별화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득 수준 낮은 학생들이 접하게 되는 문화자본, 사회자본과 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이런 것들이 높으면서 그 친구들이 겪게 되는 이 문화자본, 사회자본들이 철저하게 차이가 나고 이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이 정도까지 고도로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사실 그 가지고 있는 맥락들이 비슷했어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 간 이 사회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국가가 초중등 교육과정, 초중등 교육을 진정하게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학생들의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을 공공적으로 생성해 주어야 한다. 저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청소년 기본소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을 사회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그 마중물 역할 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로서 저는 청소년 기본소득을 좀 제안을 드리고요. 이 청소년 기본소득을 사실 청소년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지금 뭐 전국민 기본소득 또는 아까 말씀했던 뭐 청년 기본소득 내지는 그 농민 기본소득 이거에 비하면 사실은 그런 이 토대나 이런 것들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부분들을 아주 작게라도 실천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조금 보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런 거를 가지는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여기서 나오는 것은 아이들을 좀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청소년 기본소득 실제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충북 보은의 판동초등학교 기본소득 매점 빗들마루의 사진이고요. 뭐 애들이 매점 이거 이렇게 하고 있죠. 제가 여기 2월달, 3월달에 이제 두 번이나 갔다 오고 여기 하고 계시는 강환욱 선생님과 좀 얘기도 좀 많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매점 앞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애들한테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이 직접 수령하게 돼 있어요. 저희 가서 직접 수령하고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어린이 기본소득을 즐겨봐 이런 식으로 해서 붙어 있고요. 보면 흐뭇합니다. 아주 보면. 충북 보은 판동소득 기본소득 매점 빗들마루의 이 개요를 잠시 보시면요. 이 충북 이 판동초등학교는 충북 보은군에 위치하고 있고요. 들으면 약간 허무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교생은 41명입니다. 41명.
이 기본소득 매점이 2020년 9월에 시작되었고요. 예. 충청북도 안에서는 최초의 학교협동조합인 여기 보면 이제 이 학교협동조합의 학생들, 학부모들 그리고 교사, 지역사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협동조합인데요. 이 팔판동 사회적 협동조합이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 시작은 이 팔판동 사회적 협동조합에 들어왔던 기부금 100만 원 있었나 봐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좀 시작을 했나 봅니다. 매주 2,000원씩 41명의 전교생에게 매주 2,000원 매점 화폐를 지급하고요. 이 매점 화폐를 가지고 여기서 애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는 모양입니다. 소요 예산이 41명짜리에서 매주 2,000원을 주면 얼마 정도 소요이 되겠습니까? 한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300만 원이니까 약간 좀 허무하시죠, 그죠? 41명짜리 학교니까 그렇습니다. 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러나 이 기본소득 매점이라는 것은 전국에 이 판동초등학교가 사실 처음이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뜻을 또 같이 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좀 얻으면서 2021년부터는 이제 한국 기본소득 네트워크 BIKN에서 연간 100만 원씩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예산을 여기다가 지금 투여할 생각도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예산과 이런 사회적 지원금과 이런 것들을 좀 합쳐서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이것이 시작되는 그 계기는요. 아까 그 김찬희 선생님 그 질의응답에서 나왔던 이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그 기본소득의 그런 개념들 중에서 기본권 이 개념으로 좀 출발이 되었나 봐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매점에 오는 학생들만 오더라고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건 역시 용돈이었습니다. 가정 형편과 상관없이 용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 친구도 못 오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이 공간에서조차 격차를 느끼게 되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좀 해소해 볼까라고 하는 철저하게 선생님 나온 마인드죠, 그죠? 이런 훌륭한 쌤도 계십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격차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해 볼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시작하셨다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기본권의 관점이죠, 그렇죠? 자, 설문조사를 통해서 애들이 나온 그런 반응들은 이렇다고 합니다. 학교에 오는 이유가 늘었다. 참고로 얘들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수준을 좀 비교해 보세요. 학교에 오는 이유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공부하러 오는 이유도 있겠지만, 여기서 즐기게 되는, 내가 이렇게 기본소득을 가지고 과장기를 더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겠고, 여기 오면 아이들과 뭔가 즐거운 이런 것도 있겠죠, 당연히. 학생들을 만나면서 또 새로운 관계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니까요. 용돈이 부족한 친구들이 거의 매일 매점에 오면서 기분도 더 좋아진 것 같다. 그리고 매점이 더 화기애애해지고 그동안 못 보던 친구들도 와서 좋다. 당연히 초등학생들 관점에서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용돈을 어떻게 쓸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다. 이런 것들도 있었다고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등학생 관점입니다. 저는 초등학생이 이 정도에 설명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훌륭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초등학생 한번 넘어볼게요. 청소년 기본소득 오케이? 이거는 뭐였냐면요. 충북 옥천에 있는 안내중학교 청소년 기본소득 실험입니다. 역시 충북이네요. 충북이 기본소득의 선진지인가 봐요. 누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충북 옥천 안내중학교에 여기는 더 황당합니다. 전교생 18명이에요. 시골 학교들 그렇죠. 전교생 18명을 대상으로 2020년 9월에서 10월까지 6주간 진행을 했고요. 1회당 10만 원. 1회당 10만 원. 그러니까 한 사람당 10만 원. 그거를 두 번을 지급한 거예요. 6주간 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역시 지역 화폐로 지급했고요. 전교생에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자, 이 친구들의 반응입니다. 이 친구들이 당연히 기본소득 가지고 좀 얘기를 했겠지만은 이 친구들도 당연히 처음에 얘기되는 것은 기존에 부모님에게 주어졌던 용돈 그리고 이것이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본소득 요 두 개를 가지고 이 친구들 좀 비교를 했단 봅니다. 이 두 친구들은 사용 패턴과 소비 감정에서의 좀 변화들을 좀 나타냈는데요. 지금 좀 읽어볼게요. 시간에 가도. 돈으로 소비할 때는 각자 알아서 사 먹었는데 기본소득을 주니까 한 사람이 친구들에게 사주고 또 다른 사람들이 친구들에게 사주는 그런 일들이 늘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맛있는 걸 사주거나 지역의 다른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주는 일도 있었다. 부모님께 자신이 스스로 대접한 경험을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봤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앞으로 늘려가겠다.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기존의 용돈은 철저하게 개인적 소비죠. 근데 지금 이 6주간의 이런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서 나타난 아이들의 소비는 그런 개별적 소비가 아닙니다. 소비 패턴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개별적 소비들이 저런 식의 공동의 소비와 뭐 조금만 더 붙이면 공공적 소비들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빨간색은 거. 부모님이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닌
자신의 몫이라는 이런 점이 금전적 부담이나 고민이나 부담들을 조금 덜어줬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소비를 하면서 가졌던 그런 감정들도 이렇게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거죠. 또 있습니다. 이런 기본소득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아이들이 변한 것이 아이들 사이에서 문화가 또 변화가 되는 게 있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소비 공공조도 있었고요. 원래 그전에는 우리 부모님 다 아실 거예요. 요새 애들 만나면 뭐 합니까? 서로 간에 앞에서도 서로 간에 대화가 아니고 서로 간에 앞에서도 서로 간에 스마트폰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만나도 항상 각자 스마트폰을 보기 바빴는데 다 같이 장난치고 대화하는 시간들이 늘어났고 친구네 집에 가는 횟수도 늘어났다고 해요. 자, 안에서의 문화들이 변화하고 있는 거죠. 짧은 실험이지만 이 안에서 무언가 주어졌을 때 아이들이 문화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있습니다. 기존에는 용돈의 격차에 따라서 같이 놀러 가고 싶어도 부담을 느끼는 친구들이 꽤 있었는데 일정 수도의 금액을 같이 받다 보니까 다 같이 무엇을 할지 고민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소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겁니까? 소비가 개별적 형태가 아니라 소비가 공동의 형태들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친구 얘기가 저는 가장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가슴에 좀 남았습니다. 부모님이 주는 게 아니라 국가나 공동체에서 지급한다고 하니 나에게만 사용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막상 친구들이나 부모님, 마을 아이들과 나누는 경험을 하니 뿌듯해져서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얘 중학교 1학년이에요. 14살입니다. 청소년 기본소득이 무엇에 영향을 미치는가? 지금 우리 친구들의 이 얘기들을 보았을 때 청소년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수동적인 주어지는 것을 받아 쓰는 수동적인 관계에 있다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독립성들을 추구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방금 이 친구 얘기처럼 자신이 스스로 멋있게 느껴진다.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이 기본소득을 통해서 확립이 되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실험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충북 옥천이라고 그랬죠. 충북 옥천은 뭐 도시 지역은 아닙니다. 시골 지역이죠. 애들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마트나 음식점, 카페 등을 제외하고는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이 참 없더라. 그나마 돈이 있고 지역에서 쓸 수 있어서 친구들과 놀러 가거나 지역 가게를 이용할 수 있었던 거지 정말 갈 데는 별로 없었다. 그렇습니다. 청소년 기본소득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쓸 데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따지면. 지금 쓸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인프라 얘기를 좀 하겠지만은 청소년들이 쓸 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쓸 데를 만들어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저는 이것이야말로 아이들의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을 늘려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여기서 이것을 소비함으로써 내가 얻어가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쌓아지는 사회적 관계들, 아이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것과 학생들과 지역의 관계들, 학생들과 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상호소통을 해가면서 이것들을 늘어가는가. 저는 이런 것들이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기본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쓸데가 없던 무용지물이죠. 이런 것들을 늘려가는 것들이 우리 이 실험에서 우리가 조금 좀 주목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 선생님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아이들이 도서관에 와서 뭔가를 하자고 의논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 일정 금액이 모두에게 있으니 더 적극적으로 하더라. 아이들이 돈을 막 쓰지는 않는다. 우리 청소년 기본소득 주면 애들 막 쓸 것 같죠?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쓴다. 어떻게 잘 쓸지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더라. 아이고. 자, 이 실험이 만약에 장기화되면 아이들이 돈을 더 의미 있게 쓸 거다. 곳곳에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여러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 대부분 어른들 위주로 결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부분 현실이잖아요. 만약 이 돈의 사용처가 지금 이렇게 한정된 것에 달라져서 폭넓어지고 인프라들이 같이 구축될 수 있다면 아이들 스스로 무언가를 기획하고 뭔가를 스스로 주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뭔가를 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한다는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본소득 6주를 마치고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우리 어른들이 함께 느꼈던 그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실험을 넘은 정책으로 좀 옮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청소년 기본소득이요. 우리 기본소득 얘기하면 이게 복지정책이냐 경제정책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복지정책, 경제정책 뭐 그런 거 다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을 넘어서 저는 가성비 가백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성비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런 거죠.
청소년 기본소득과 이 관계를 이 가성비는 잠시 뒤에 하나 더 나오는데 이 표를 보시면 뭐 잘 보이시는 건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학교 하는 곳이 이제 인천 동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해 보면 인천 동구나 그다음 인천 그리고 전국인데요. 자, 이게 13세 즉 초등학교 6학년부터 그 18세까지 고등학교 3학년까지 했을 때 예산, 그 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들만 이렇게 좀 했을 때 예산, 또는 이제 고등학생들 했을 때 예산들을 이렇게 조금 실제로 한번 이제 계산을 좀 해보았습니다. 뭐 고등학생 한다고 좀 얘기를 해보죠. 물론 여기에 얘기되는 것은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그 연령대를 말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겁니다. 예, 학교 청소년 다 포함된 저 연령대를 말한 겁니다. 만약 고등학생들만 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요. 예, 고등학생들은 인천 동구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드냐면 인천 동구에서 연간 3,700만 원 예산이 들어요. 그리고 연간이 월 3,7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고 연간으로는 대략 4억 6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인천 동구에서 4억 6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이거보다 가성비 높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인천 지역을 좀 확대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 지역에서는 대략 164억 정도 예산이 들거든요. 인천 전체에 고등학생들에게,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하면 164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우리가 164억의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이 정도의 효과를 얻는 게 저는 있을 수 있을까요? 저 정도의 관계들의 변화와 저희 아이 자존감의 변화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실제로 할 수 있을까요? 전국으로 조금 해보면 물론 조금 더 커지죠. 3조 한 2천억 정도의 이런 예산들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예,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3조 2천억. 충분히 우리가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저는 이 청소년 기본소득이 이렇게 시행된다면 이 청소년 기본소득을 주는 것과 더불어서 이 다양한 이것들을 실제로 소비하고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운다는 관점 속에서 할 다양한 지역 인프라들과 마을 교육 이런 것들과 연계할 만한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교육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싹 트는 청소년들의 주체성, 그리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사회적으로 생성되는 문화자본과 사회자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성된다면 저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교육 정책 중에 하나로서 청소년 기본소득이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있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천 성초등학교에서는 2022년 3월 정도에 이것도 좀 운영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교생이 600명 정도 되거든요. 예. 저희도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예. 저희도 2019년에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성꿈성 교육협동조합이라는 조합을 설립해가지고 2020년 작년 매출 1억 5천만 원 정도를 찍은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저희도 매주 2천원 정도의 매정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고요. 저희는 연간 4,500만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은 이 성꿈성 교육협동조합에 나오는 있는 수익금들과 일정한 정도 외부 지원금과 그다음 학교 예산을 포함한 이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좀 운영해 보려고 하고요. 저희가 충북 판동초등학교하고 조금 다른 관점은요. 이것을 지역 곳곳에서 좀 운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것이 매점 기본소득, 매점 화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지역의 지방정부와 연계해서 지역 청소년 기본소득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보려는 이러한 계획들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모쪼록 청소년 기본소득이 이번 2021년 2년 한국사회 격변기에 한국사회 주요 교육정책으로 자리 잡아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육 불평등을 해소해가는 이런 것들로 조금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발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